2011년 한국 GM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기존의 GM 대우는 GM의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로 교체됐습니다. 당연하게도 기존에 판매하던 라인업 역시 이름표를 바꿔 달았는데요. 레조의 빈자리를 대신할 7인승 MPV 올란도를 시작으로 라세티 프리미어가 크루즈로, 때마침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준비하고 있던 윈스톰 역시 수출형 그대로 캡티바라는 이름으로 출시됐습니다. GM 대우 윈스톰에서 쉐보레 캡티바라는 전혀 새로운 브랜드와 차명으로 투입됐지만 애초에 대우라는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상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고 오히려 환영받는 분위기 속에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있는 기회였죠. 약간의 샤프한 이미지로 도시명 SUV스러운 분위기였던 윈스톰과 달리 이번에는 모든 부분을 두툼하게 처리하면서 SUV라는 장르에 걸맞는 강인함과 존재감이 두드러졌어요. 페이스리프트 모델답게 차체 크기와 전체적인 실루엣의 변화는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특히 전면부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면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쉐보레의 패밀리룩인 보타이 로고를 중심으로 분리된 거대한 듀얼포트 그릴이 분위기를 주도했고 이에 맞춰 램프를 역방향으로 처리해 전작 대비 인상이 한층 든든해졌어요. 옆모습과 뒷모습이 윈스톰의 생김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쉬웠지만 기존의 심플한 디자인은 달라진 앞모습과도 어색함 없이 어우러졌고 가늘게 처리한 프론트 휀더의 방열구, 스포티한 디자인의 19인치 알루미늄 휠로 무거운 분위기를 약간 덜어낸 것도 좋았죠. 실내는 전작의 T자형 레이아웃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컬러 매치와 소재 등을 변경해 달라진 외관에 발맞췄습니다. 고리타분한 우드그레인 대신 적용된 어두운 하이그로시 패널은 차가운 금속 느낌의 장식과 조화롭게 녹아들었고 쉐보레가 내세우던 아이스블루 인테리어 조명이 더해지면서 올란도, 아베오 등 다른 라인업과 마찬가지로 젊은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대시보드 장식이 가로지르며 모니터 앞으로 이사를 간 안전장치 버튼들과 디지털 시계, 말끔하게 정리한 기어박스 주변부 등에서는 나름 신선한 느낌을 주고자 노력한 그들의 고민이 엿보였어요. 동급 최초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적용한 점도 눈에 띄었고요. 이 밖에 컵홀더는 서랍식으로 슬라이딩에 뒤쪽으로 밀어넣으면 깊고 넓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팔 전체가 쑥 들어갈 만큼 아주 깊게 뻗어 있더라고요. 특이하게도 스티어링 휠 오른편에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적용됐는데 원래라면 아예 비워두거나 크루즈 컨트롤 버튼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풍량이나 풍향을 조절할 수 있는, 물론 있으면 없는 것보다야 좋습니다만 정말 생뚱맞은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참 과거의 국산차는 왜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에 인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그대로였습니다. 널찍한 실내 공간과 질 좋은 가죽, 넉넉한 트렁크는 여전히 만족스러웠지만 전작에서 지적받았던 뒷좌석 에어벤트나 열선 시트같이 탑승객을 위한 편의 장비가 추가되지 않은 점은 분명 아쉬운 지점이었습니다. 패밀리카 특성상 유아용 카시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열선 시트보다는 에어벤트가 더 중요하다 보니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당시 이 차와 올란도를 고민하던 분들도 있었어요. 파워트레인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유로5 배출가스 규제에 발맞춘 개선형 디젤 엔진에 6단 수동 및 6단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한 변속기를 매칭해 윈스톰의 고질적인 단점으로 지적받던 연비를 소폭 개선한 것이 돋보였습니다. 또 배기량을 2.2L로 키워 듬직해진 외관에 걸맞는 더 강력한 파워를 제공했고 함께 선보인 4기통 2.4L 가솔린 엔진도 출력과 토크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어요. 기존 7인승 모델에만 제공되던 셀프 레벨라이저를 아예 기본 적용한 것 역시 돋보이는 장점이었고요. 실질적인 주행 성능은 전작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흡차음재를 보강, 기존에 지적받던 디젤 엔진의 소음 및 진동을 눈에 띄게 개선하면서 체감상 윈스톰과는 아예 다른 차처럼 느껴진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음과 진동을 비롯한 NVH는 승차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파워트레인에 따라 혹은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판이하게 달라지는 차들이 간혹 있죠. 이듬해인 2012년에는 개선된 2.0L 디젤 엔진을 추가해 경제성에 집중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했고 이후 2013년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LED 테일램프와 함께 개선된 2세대 6단 자동 변속기, 스마트키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과 드디어 추가된 뒷좌석 열선 시트 등 연식 변경치고는 꽤나 큰 폭의 상품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오션블루 색상의 무드램프를 추가해 야간 운행 시 고급감을 높였고 2015년에는 높아지는 아웃도어 라이프의 인기에 편승하고자 전용 유틸리티 바와 사이드 스텝, 헤드램프 워셔 등을 기본 적용한 어드벤처 패키지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계기판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한글을 지원하는 트릭 컴퓨터가 포함된 것도 이 모델부터였어요. 상품성을 보강하긴 했지만 1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페이스리프트로 대응하다 보니 신선함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쟁 모델은 이미 풀체인지를 거쳐 화려한 디자인과 편의 장비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 후속 모델에 대한 소비자들의 갈증도 커져만 갔는데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캡티바의 후속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무성한 추측들만 난무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쉐보레가 모를 리 없겠죠. 그들은 곧바로 2016년 2차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후기형 캡티바를 출시했습니다. 더욱 엄격해진 유로6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해 개선된 파워트레인과 함께 내외관 디테일을 업그레이드해 신선함을 더한 모델이었죠. 이 무렵 출시된 쉐보레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전면부가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요. LED 주간주행 등을 품은 헤드램프와 달라진 범퍼 디테일로 더욱 또렷해진 인상과 함께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역시 사람이나 차나 이 눈매가 달라지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측면과 후면의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후기형에 들어간 LED 테일램프가 여전히 멋스러워 아쉬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듀얼 머플러가 싱글 트윈 머플러로 바뀐 점이 눈에 띄죠. 다행히 실내에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직 형태의 레이아웃은 기존 모델과 동일했지만 새로운 스티어링 휠 디자인, 공조장치 조작부를 둥글게 감싸 입체감을 더한 대시보드 등 나름 세련된 느낌을 전달했어요. 특히 기존의 DMB 내비게이션 대신 스파크와 동일한 7인치 마이링크 시스템을 아예 기본 사양으로 탑재하면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최신 폰 커넥트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도 눈에 띄는 장점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스티어링 휠 열선, 앞좌석 통풍 시트, 뒷좌석 에어벤트 같은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편의 장비가 끝끝내 갖춰지지 않은 점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죠. 역시 고집이 있는 브랜드라 단점까지 뚝심 있게 밀고 나. 한편 파워트레인은 신형 2.0L 디젤 엔진 단일 사양만 제공됐고 보령산 변속기가 다시금 아이신제 6단 변속기로 변경됐습니다. 기존의 2.2L 디젤 사양이 삭제되면서 사륜 구동을 선택조차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은 아쉬웠어요. 특히 최신 유럽 사양의 디젤 엔진을 그대로 장착하면서 경쟁차들이 LNT 방식의 배출가스 정화 장치를 사용할 때 혼자 요소수 방식의 SCR을 사용해 출력과 연비에서의 이점과 배출가스의 불순물이 적어 엔진 컨디션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단 아시다시피 요소수를 주기적으로 보충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 관련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내 지갑에도 문제가 생기는 부작용이 함께했죠. 또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한계 역시 분명했습니다. 아무래도 2006년 출시됐던 설계가 그대로다 보니 차체 구조와 안전도를 보강하는 것과 더 많은 편의장치를 설치하는 데 무리가 있죠. 경쟁 차량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열세인 편의 기능 등은 신차로서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모델을 10년 가까이 팔면서 주행 감각에서도 분명 많은 부분이 보완됐을 텐데 이건 뭐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려던 찰나 감사하게도 구독자분께서 최신형 캡티바를 타고 날아와 주셨는데요. 덕분에 전작 윈스톰과의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타본 모델은 2016년식 캡티바 LTZ 모델로 7인승 시트, 선루프까지 컬러 옵션을 제외한 모든 선택 사양이 포함된 차량입니다. 워낙 짧은 기간 판매되었고 개체수도 많지 않다 보니 참 보기 드문 모델인데요. 볼 때마다 눈길이 갈 만큼 페이스리프트가 참 잘 됐다고 느껴요. 좀 더 일찍 이 얼굴로 판매됐다면 도로 위에 캡티바가 좀 더 많아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관이 지금 봐도 근사해 보이는 것은 좋지만 원가 절감으로 빠진 플립업 글래스 기능과 요소수 분사 장치가 장착되느라 머플러가 싱글 타입으로 바뀐 것은 조금 아쉬운데요. SCR 방식을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은 모델이라 그런지 마치 1톤 트럭처럼 요소수 주입구가 주유구가 아닌 다소 생뚱맞은 위치에 있는 것이 독특했습니다. 일자 드라이버 같은 별도의 도구를 이용해 커버를 따야 되는데 헐겁게 끼워 놓으면 주행 중에 덜렁거리다가 아예 빠져버리는 일도 있다고 하네요. 당시에도 그랬고 본래 모델인 윈스톰의 타임리스 디자인 덕분인지 외관에 대한 불만은 많지 않았죠. 2006년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실내가 문제였는데 확실히 디자인을 개선한 이 최후기형 모델에서는 나름 최신차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시선이 주로 머무는 스티어링 휠과 너머에 자리한 계기판 디자인이 크게 바뀌니 그 신선함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카플레이 같은 폰 커넥트 시스템은 차의 수명을 적어도 2-3년은 늘려주는 것 같습니다. 중고차를 몇 번 경험해보니까 이 편의 사양에서 오는 역체감이 꽤나 세더라고요. 뒷좌석 공간도 넉넉했습니다. 슬라이딩은 역시나 지원하지 않지만 무릎 공간이나 리클라이닝 각도는 충분했어요. 열선 시트는 들어왔지만 끝끝내 넣어주지 않는 뒷좌석 에어벤트는 좀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에어벤트 추가하려고 컵홀더를 이렇게 암레스트에 우겨넣은 거 아니었나요? 아주 그냥 매끈하게 마무리만 했습니다. 근데 컵 꽂으면 팔을 걸칠 수나 있나요? 윈스톰에서는 직접 못 타봤던 3열에도 안 잡았습니다. 스포티한 디자인을 위해 루프라인과 벨트라인을 날렵하게 빚는 요즘 SUV들과 달리 전고가 높아 의외로 쾌적했는데요. 3열 승객을 위한 편의 장비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으니 아쉽지 않았고, 나름 편안한 시트와 널찍한 쿼터글래스 덕분에 답답함이 덜했습니다. 공간은 넓어도 시야가 차단되어 시간과 정신의 방이 생각하는 의자가 만들어지는 차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번에도 짧게나마 주행 감각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로터리식 시동장치를 써보니 나름 낭만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 타던 1세대 i30의 스마트키도 이 방식이었는데 그건 그냥 플라스틱 마감이었지만 이건 나름 예쁘게 꾸며놨고 묵직하니 돌리는 맛도 있어서 흔하디 흔한 버튼식보다 오히려 낫다고 느껴졌어요. 가장 먼저 와닿았던 건 확연히 적은 소음과 진동이었는데요. 같은 회사에 같은 4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직 많이 오래되지 않아서 8년이나 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소음 및 진동 처리가 꽤나 준수했습니다. 고속으로 갈수록 안정적인 느낌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했고, 이전 캡티바의 보령 미션에서 구박받던 변속 느낌도 별다른 특이점 없이 매끄러웠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아이신제 6단 자동 변속기로 변경된 이 신형 캡티바의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령 미션은 타고 있어서 알아요, 제가. 이 밖에 기존 유압식에서 렉 타입의 REPS로 변경된 스티어링 시스템 덕분에 조향감이 꽤나 타이트해졌고, 그에 맞춰 서스펜션도 손을 받는지 좌우 출렁임도 적어지면서 나름 최신 차량다운 주행 감각을 전달했습니다. 확실히 겉모습만 달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무엇보다 연비 부분에서 변화가 상당했는데, 시승에 앞서 주말 오후의 서울 시내와 올림픽대로의 정체를 그대로 겪으며 왔음에도 두 자릿수를 가볍게 넘기는 것을 보면 확실히 연비가 좋아졌어요. 오너분의 가족 역시 초기에 윈스톰을 운영하다 캡티바로 변경한 케이스인데, 한번 가득 주유할 때 주행거리가 확연하게 늘어났고 유류비 역시 체감될 정도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만나본 캡티바는 볼드하게 달린다 라는 출시 초 내세운 캐치프레이즈처럼 그 생김새만큼이나 굵직한 느낌, SUV에 기대하는 두툼한 주행감을 그대로 간직한 모델이었습니다. 큰 차도 최대한 작은 차처럼 최대한 날렵하게 만들기 바쁜 요즘 SUV 트렌드와는 확실히 동떨어진 느낌이 강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좋았달까요? 이번에도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오너분께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쉐보레 캡티바는 국내 쉐보레 RV 라인업의 맏형으로서 오랫동안 존재감을 유지해온 모델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와 차명으로 등장했음에도 과거 윈스톰과 큰 차이 없는 패키징을 제공하면서 아쉽게도 신차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해 국내 판매량은 많지 않았지만 해외 시장 성적은 여전히 준수했고, 국내에서도 오너들의 만족도와 입소문을 무기로 매월 평균 400대가량 꾸준히 팔려나갔어요. 이후 자잘한 연식 변경과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상품성을 보강했습니다만 아무리 좋아졌다고 한들 두 번의 세대 교체를 이룬 경쟁차에 비할 바는 아니었죠. 소비자들은 이 차를 산타페 CM이랑 비교해야 할지, 더 스타일이랑 비교해야 할지, DM이랑 비교해야 할지, 더 프라임이랑, 심지어 한지붕 식구인 MPV 올란도에게마저 팀킬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장르는 달랐지만 올란도 역시 3열까지 갖춰 공간도 충분했고 미니밴 느낌이 강했던 그동안의 MPV들과 달리 크로스오버 스타일을 채택해 나름의 멋을 뽐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가격 면에서는 분명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같은 2016년식 2.0L 디젤 신차 풀옵션 기준 캡티바 3,455만원, 산타페 더 프라임 4,060만원으로 상세 사양에서는 큰 차이가 났지만 가격만 놓고 단순 비교하면 수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 나름 고민해볼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밖에 중고차 가격 역시 윈스톰을 따라가는 바람에 오너분들은 눈물을 훔쳐야 했지만 덕분에 중고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됐습니다. 이건 사실 모든 비주류 브랜드 차들이 공유하는 부분이라 어쩔 수가 없죠. 결국 2018년 겨울을 끝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캡티바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그 빈자리를 미국 본토에서 팔리고 있던 쉐보레의 베스트셀러 중형 SUV 이코녹스로 메운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캡티바 단종에 앞서 출시가 됐지만 네, 다들 아시다시피 결국 두 모델의 판매량은 그렇게 차세대 모델의 개발 없이 단종됐습니다만, 이대로 캡티바 브랜드를 사장시키기에는 아쉬웠는지 지난 2019년부터 남미와 아프리카 등 몇몇 개도국 시장에 중국 상하이 자동차의 중형 SUV 바오준 530을 배지 엔지니어링에 이 캡티바 이름표를 붙여 팔고 있습니다. 한편 이 캡티바 역시 시간이 흐르며 드러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트렁크 손잡이 부근의 크롬바나 리어 와이퍼 부근에서 부식이 발생하거나 시동을 걸면 삐 하는 소음이 이어지는 연료 펌프의 고주파음, 엔진에서 무언가 딱딱딱 부딪히는 소음이 발생하는 일명 경운기 소리 이슈 등 소소한 고질병이 있고, 2016년식 이후 모델, 즉 유로6 엔진이 장착된 모델은 요소수 장치 중 질소 산화물의 농도를 감지하는 녹스 센서가 꼭 한 번은 말썽을 일으켜 수십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거나 10만 킬로미터를 전후에 엔진 내 타이밍 벨트 관련 부품에 문제가 발생, 심한 경우 벨트의 장력을 조절하는 텐셔너가 파손되어 만만치 않은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중고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GM 대우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SUV 윈스톰, 그리고 쉐보레 캡티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처음 도전하는 장르였음에도 걸출한 완성도를 자랑해 국내와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장장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GM 대우의 쉐보레 SUV 라인업에 허리를 든든하게 받쳐준 모델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의 패밀리카이자 든든한 러닝메이트로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죠. 많은 부분을 개선했지만 안 보이는 곳에 집중했다고 보이는 곳의 소홀함이 용서되는 건 아니죠. 좋은 물건도 그것을 감싼 포장지가 별로면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유독 쉐보레 모델에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장바구니에조차 담기지 않는다는 점이 참 아쉬워요. 그래도 윈스톰 만들던 그 짬 어디 안 가죠. 다행히 소형 SUV 라인업에서 실력 발휘를 했고 빼어난 완성도를 자랑해 수출 효자 상품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평균 수십만 대를 수출하면서 움츠러든 내수 시장을 수출 물량으로 만회하고 있죠. 이코녹스가 빈자리를 채워주나 싶었지만 몇몇의 쉐보레 매니아 손에 들어갈 뿐 과거 윈스톰의 영광을 재현하진 못했습니다. 이 차는 너무나도 미국 맛이었어요. 모쪼록 다시 한번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새로운 중형 SUV를 만나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럼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